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20년째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 여성이에요. 저는 21살 때 캐나다로 유학 가서 이곳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어요. 처음엔 유학 생활이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지만 운 좋게 캐나다에서 취업을 하게 됐고 교포인 남편을 만나 결혼까지 하다 보니 여기서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물론 결혼한 후에라도 마음만 있었다면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려니 한국보다는 여러모로 환경이 좋은 캐나다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래도 아이를 낳고 한 3, 4년 동안은 1년에 한 번씩은 한국에 계신 부모님 댁에 찾아가곤 했었는데 아이가 자라면서 장애 증상이 도드라지기 시작하면서는 그마저도 관두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과 친정 식구들이 제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결국 사단이 나고 말았어요. 친정엄마가 제 아들 앞에서 한숨을 쉬며 막말을 하신 것 때문에 아이도 그렇고 저희 부부도 마음의 상처를 입었거든요. 어쩌다 이런 걸 낳아서 이 고생이야. 차라리 낳지를 말지. 그랬으면 네가 이런 고생 안 하고 살아도 됐잖아. 아휴, 넌 어쩌다 이 모양 이 꼴로 태어나서 네 엄마를 힘들게 하니? 우리 딸 불쌍해서 어떡해. 물론 엄마는 딸인 제가 장애 아이를 키우는 상황이 가슴 아파서 그러신 거였겠지만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 내 자식을 하자품처럼 취급하는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그래서 난생 처음 엄마한테 악을 쓰며 대들었죠. 엄마, 애 앞에서 그게 할 소리야? 엄마가 뭔데 내 아들한테 그딴 소리래. 누가 날 불쌍하게 봐달래? 내가 괜찮다는데 왜 엄마가 난리냐고. 난 그저 네가 걱정돼서 그런 거야. 하, 걱정돼서 그랬다고? 웃기지 마. 엄만 그냥 평소에 우리 민우를 보고 생각한 대로 말한 것뿐이야. 입으로는 내 손주 하면서도 속으론 남들처럼 우리 민우를 괴물 보듯 하고 있었던 거라고. 엄마가 정말 내가 걱정됐다면 이런 식으로 내 가슴에 칼 꽂는 말은 안 했을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내 앞에서 가식 떨지 마. 역겨우니까. 그날 저는 거의 이성을 잃은 채 미친년처럼 떠들어댔고 그 모습을 본 아빠와 오빠 내외까지 끼어들면서 싸움으로 걷잡을 수 없이 커졌어요. 다시는 엄마 안 봐. 그러니까 엄마가 죽어도 나한텐 연락하지 마. 장례식장에 절대 안 갈 거니까. 저는 끝까지 가족들 앞에서 악담을 퍼부었어요. 그리고는 그 길로 가족들과 함께 친정을 나온 뒤 친정 식구들과 연락을 끊었어요. 처음엔 중간에서 어떻게든 관계를 회복시키려 애를 쓰던 남편도 완고한 제 반응에 더는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수년이 지난 지금 생각지도 못한 일을 당하면서 다시 친정에 연락을 하게 되었지 뭐예요. 그럼 지금부터 저희 가족에게 일어난 기가 막힌 사연을 전해드릴게요.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캐나다로 유학 와서 2년쯤 지난 시점이었어요. 아직 영어 실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언어 교환을 할 사람을 찾게 되었는데 그때 저와 언어 교환을 하기로 한 사람이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었거든요. 남편의 국적은 캐나다였지만 외관상으로는 누가 봐도 한국인이었어요. 알고 보니 부모님이 한국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 말을 들었을 땐 이 남자가 딴 생각이 있어서 여기에 나온 건가? 의심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한국인이면 부모님께 배우면 될 걸 굳이 시간 내서 언어 교환을 하러 나온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의심스런 눈초리로 바라봤더니 그러더라고요. 내가 2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아빠는 한국으로 돌아가셨고 엄마는 캐나다 사람이랑 재혼하셨고요.
그런데 엄마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셔서 나한테 한국어를 가르쳐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왜 한국어를 배우려고 그래요? 여기선 딱히 쓸 일도 없을 텐데. 혹시라도 아빠를 만나게 되면 한국어로 말을 해야 하니까요. 아빠는 영어를 잘 못하실 테니까요. 사정을 들어보니 내가 괜한 오해를 했다 싶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 안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와 자기를 버리고 떠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큰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언어 교환을 하게 된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언어뿐만 아니라 여가 시간도 함께 보내게 되었어요. 남편도 저도 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어서 갑자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프다거나 급하게 일손이 필요할 때 서로를 챙기게 되었어요. 그러다 결정적으로 가까워진 계기가 있었는데 바로 동거였어요. 한 지붕 아래 함께 살게 되었으니 동거라고 하는 게 맞겠지만 우리가 아는 그런 의미의 동거는 아니었어요. 외국은 전세 개념이 없기 때문에 자가가 아니라면 월세를 내고 살거든요. 하지만 캐나다도 도심에서 어지간한 집은 월세가 너무 비싸서 혼자 감당하고 살기는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돈이 없는 대학생들은 3, 4명이 모여서 집 하나를 빌려 살곤 하죠. 저 역시 스페인 친구랑 인도 친구와 함께 셋이서 한 집을 쉐어로 지내고 있었는데 그중 인도 친구가 중도의 학업을 그만두고 고국으로 가게 된 거예요. 갑자기 룸메이트를 새로 들어야 했던 우리는 난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인 유학생 커뮤니티를 비롯해 룸메이트를 구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공고를 올렸지만 결국 찾지 못했어요. 사실 저희가 사는 집이 방이 4개라서 처음에는 4명이 쉐어를 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한 친구가 너무 개념 없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남자친구를 데려와서 재워보는 건 일수고 톡하면 친구들을 불러 공용 거실에서 파티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 청소도 안 하고 냉장고에 넣어둔 남의 음식까지 손을 대서 도저히 참아줄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나머지 3명이 의기투합해서 그 친구를 내보냈어요. 그리고는 4명이 내야 할 월세를 3사람이 분담해 내고 살았죠. 마음에 안 맞는 새로운 룸메를 구하느니 돈 조금 더 내고 마음 편히 살자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금액을 둘이서 분담하려니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대뜸 남자도 받냐고 하지 않겠어요? 사실 그때까지 남자 룸메이트를 들이는 건 생각도 안 했었기 때문에 조금 당황했어요. 그래서 일단 스페인 친구한테 물어보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스페인 친구는 너무도 쿨하게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남편과 남편 친구가 저희 집에 새로운 룸메이트로 합류하게 되면서 우리는 동거를 하게 되었어요. 아침에 눈을 뜬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함께 지내다 보니 자연스레 가까워지게 되었고 그러다 1년쯤 지난 시점부터는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한 번은 남편을 따라 남편의 새 아버지 댁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이미 다른 분과 재혼을 하셨지만 여전히 제 남편을 아들로 여기고 계시더라고요. 사는 지역이 달라서 자주 왕래를 하지는 못했지만 언제든 남편이 방문하면 쓸 수 있도록 남편 방도 그대로 두고 계셨어요. 새어머니 역시 제 남편을 아들이라고 부르며 무척 친근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여자친구인 저한테도 무척 따뜻하게 대해주셨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진정한 쿨함이었어요. 이렇게 좋은 부모님을 두고도 왜 자신과 엄마를 버린 친부를 그리워하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였죠.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캐나다 아빠, 엄마한테 느껴지는 감정은 친절 또는 상냥함에 가까워. 하지만 한국 아빠를 떠올리며 받는 감정은
애틋함이야. 그건 완전히 다른 거지. 그 말에 왠지 조금은 남편 마음이 이해가 가는 것 같았어요. 친구 엄마가 아무리 친절해도 내 엄마와 나 사이에 스며들 수 없는 차이가 있잖아요. 남편도 그런 차이를 말하는 것 같았어요. 더군다나 유일한 혈육인 어머님마저 세상을 떠나시고 없으니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더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앞두고 한국을 방문해서 아버님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아버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너무 적고 불확실한 부분이 많아서 아버님 찾기는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때 실망하던 남편을 보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남편은 내심 한국에만 가면 아버지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었거든요. 하지만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라는 말이 괜히 나왔겠어요.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했던 거죠. 결국 남편의 친아버지를 찾지 못한 채 우리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국제결혼을 하는 분들이라면 결혼식을 올리는 시점에 누구나 하게 되는 고민이 있죠. 네, 어디서 결혼식을 올리냐예요. 비록 친부모님은 아니지만 캐나다에 부모님이 계시는 상황이라 우리 편의만 생각해서 한국에서 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다고 양국에서 한 번씩 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너무 컸고요. 당연히 저희 부모님은 한국에서 하기를 바라셨죠. 캐나다엔 친척도 없다며 피 한 방울 안 섞인 양부모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로 가는 건 말이 안 되잖니? 항공료만 해도 그게 얼마야? 안 돼. 절대 안 돼. 그냥 양부모님 보고 한국으로 오시라고 그래. 원래 결혼은 하객수 많은 쪽 지역에서 하는 거라고. 저희 엄마는 더 들을 것도 없다는 식으로 한국에서 결혼식을 하라고 강요하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한국어를 아주 잘하는 건 아니라서 엄마의 정확한 리딩을 못 알아들었지만 정색을 하며 말하는 표정만으로도 대략적인 내용을 알아챈 것 같았어요. 제가 통역을 해주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먼저 자기 부모님을 설득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혹시라도 제가 이 일로 마음 상할까봐 되려 저를 위로하는 거 있죠. 아, 진짜 사람이 이렇게 착해서 이 각박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나? 걱정이 될 정도로 제 남편은 정말 천사표였어요. 그때도 그랬지만 결혼한 지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렇다니까요. 제가 남편은 참 잘 만난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의 이런 성격이 어디서 왔나 했더니 새아버지한테 보고 배운 거더라고요. 결혼식 문제로 전화를 드렸더니 저희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아버님이 먼저 그러시는 거예요. 결혼 축하한다. 너희들 덕분에 내가 한국 여행을 다 하게 생겼구나. 은지한테 고마워해야겠는걸. 은지가 한국인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한국에 가볼 수 있었겠니? 지금부터 엄마랑 나는 한국에서 가볼 곳 리스트를 뽑아야겠어. 너무 설레고 기쁘구나. 한국에서 결혼식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도 전에 아버님은 한국에서 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셨어요. 우리한테 은지처럼 예쁜 딸을 보내주셨는데 당연히 우리가 인사를 드리러 가야지. 그나저나 한국어 공부 좀 해야겠는걸. 은지 부모님께 감사 인사는 한국어로 하고 싶거든. 한 걱정을 했던 우리와 달리 유쾌함으로 분위기를 바꿔주신 아버님은 한국에 오실 때까지 정말 열심히 한국어 공부를 하셨고 저희 부모님께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한국어로 감사 인사를 하셨어요. 캐나다 시부모님의 배려심 가득한 스윗함은 이후 저희 부부에게 닥친 시련 앞에서 더 빛을 발했어요. 허니문 베이비였던 우리 아들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 판정을 받았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왜 하필 내 아이에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억울하고 화가 났어요. 그러다 우리 아이보다 딱 하루만 더 살고 싶다던
영화 마라톤 속 대사가 떠올라 오열하고 말았어요. 우리 부부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우리 아이는 어떡하나 걱정이 되었거든요. 너무 겁이 나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서 한국에 계신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곤 아이의 상태를 말했더니 수화기 너머로 엄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소리에 급기야 울음이 터진 저는 한참을 수화기를 붙들고 오열했어요. 하지만 언제까지고 슬픔에 빠져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일상은 이어졌고 부모로서 할 일을 멈출 수는 없었으니까요.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병명은 우리 부부를 절망에 빠뜨렸지만 그와는 상관없이 사랑스런 우리 아이의 모습에 절망 속에서도 웃음꽃이 피어났어요. 하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웃는 날보다 우는 날이 더 많아지게 되었죠. 특히 한국에 계신 부모님 댁에 갔다가 겪었던 일은 우리 가족 모두의 가슴에 생채기를 내고 말았어요. 이종 사촌들과 잘 놀던 우리 아이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난폭하게 굴며 발작을 한 거예요. 저는 제 아이를 꽉 껴안아주면서 동시에 놀란 조카들을 달랬어요. 그리고는 늘 그렇듯 미안하다는 말을 했죠. 그런데 진정이 된 아들이 떠듬떠듬 한 말에 상황은 급반전이 되고 말았어요. 아이 말로는 사촌들이 자기 보고 괴물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 심장이 굳어버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아이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자초지종도 묻지 않고 내 아이의 잘못이라고 판단한 제가 가해자였던 조카들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으니까요. 오히려 상처를 받은 사람은 제 아이였는데 말이죠. 이성을 잃은 저는 조카들을 불러 화를 냈어요. 그리곤 당장 사과하라고 소리쳤죠. 어린 조카들은 무서운 표정으로 자기들을 노려보는 저를 보며 울음을 터뜨렸고 그때 저희 엄마가 제 심장에 비수를 꼽는 말을 하신 거예요. 저런 거 낳지 말지 그랬니? 이후 상황은 앞서 말씀드린 그대로였어요. 엄마는 제 걱정을 핑계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셨고 저는 엄마의 실수를 받아들일 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그렇게 친정과 연락을 끊고 지내게 되었죠. 저희가 캐나다로 돌아오고 한동안 친정에서 전화가 엄청 왔어요. 엄마한테도 오고 오빠 내외한테도 왔지만 저는 끝까지 외면했어요. 남편을 통해 친정엄마가 많이 미안해 하신다는 말을 전해 들었지만 그날의 상처가 너무 깊었던지라 사과조차 받아들이고 싶지 않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2년쯤 지나고부터는 엄마도 오빠 내외도 제게 전화를 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다투고 돌아온 뒤 한동안은 어떻게든 저희 엄마와 저를 화해시키려 노력했던 남편도 결국 포기하게 되었죠. 언제부턴가 내게 친정이 있다는 사실마저 잊을 만큼 저는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아이가 어릴 때는 집안에서 벌어지는 일만 감당하면 되었지만 아이가 자라자 아이가 속한 사회가 하나 둘 늘어나면서 부모가 감당해야 할 부분 역시 늘어났거든요. 남다른 아이 때문에 직장도 그만두고 온전히 집안 살림과 육아를 감당했던 저는 온종일 아이에 갇혀 사는 기분이었어요. 저희 아이가 들어간 학교는 일반 아이들이 소속된 반과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속한 반이 구분된 학교였는데 제 아이가 학교에 적응을 잘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는 툭하면 전화가 왔고 수시로 학교로 달려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학교의 요청에 따라 수업 도중에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 늘어났어요. 그러니 오후만 되면 아무 일도 못하고 휴대폰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그 시간을 무사히 보내고 나면
온몸에서 진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오늘은 무사히 지나갔구나. 안도의 기쁨과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할까 하는 절망이 몰려왔어요. 계속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먼저 망가질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죠. 언제부턴가 저는 잘 웃지 않게 되었고 늘 불안해 신경질적으로 변해갔어요. 낙천적이고 배려심이 강한 남편이 곁에 없었다면 정말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할 정도로요. 그러면서 친정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커져갔어요. 엄마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내 엄마니까, 손자가 아닌 내 걱정을 먼저 했던 거구나. 엄마는 내가 이렇게 변해갈까봐 가슴 아파했던 게 아닐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졌어요. 그런데 친정과 연락이 끊긴 지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한국 번호로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온 건 아니고 제 남편 휴대폰으로요. 시간이 많이 흐른 탓인지 이제는 상처가 많이 아문 저는 딱히 통화를 말리지 않았어요. 남편은 그런 제 반응을 보고는 기다렸다는 듯 전화를 받더군요. 그런데 한창 안부를 물어가며 들떠 있어야 할 남편이 어리 빠진 사람처럼 멍한 표정으로 상대방 얘기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참 만에 입을 뗐는데 남편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아버지세요? 정말 내 아버지세요? 남편은 몇 번이나 확답을 듣고는 말을 잇지 못한 채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게 찾아도 만나지 못했던 친부를 헤어진 지 35년 만에 연락이 닿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는 남편 곁에 다가가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제야 남편은 조금 진정이 되는지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친부의 물음에 곧잘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 남편과 친부는 자주 통화를 했어요. 그러던 어느 주말 남편이 아침부터 똥마려운 강아지처럼 제 주위를 돌며 전전긍긍하지 뭐해요. 한참을 지켜보다가 점심밥을 먹기 전 제가 먼저 남편한테 말을 걸었어요. 뭐야 할 말이, 아침부터 할 말이 있어서 내 옆에서 빙빙 돌던 거 아냐? 귀신이 따로 없네. 있잖아 여보, 나 잠깐 한국에 좀 다녀오면 안 될까? 아버지가 날 보고 싶으시대. 아무래도 아버지는 연세도 있으시니까 내가 가는 게 맞으니까. 당연하지. 근데 그걸 왜 그렇게 어렵게 말해? 설마 내가 못 가게 할까봐 그랬어?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한국 가고 나면 당신 혼자 민우를 봐야 하니까 걱정도 되고 미안해서 그랬지. 걱정하지 마. 민우 학교 옮기고 적응도 잘하고 있고 요즘엔 학교에 불려가는 날도 거의 없는걸. 그리고 이럴 땐 나한테 좀 기대도 돼. 지금까지는 늘 내가 당신한테 기대 살았잖아. 고마워 여보. 그럼 내가 딱 일주일만 있다가 올게. 남편은 한국에 가기로 한 그날부터 마침 소폰 전날을 맞은 아이처럼 들떠 있었어요. 회사에 휴가를 내고 항공권을 구입하고 친아버지한테 드릴 선물을 사는 내내 남편은 너무도 행복해했어요. 그렇게 35년 만에 친아버지를 만나러 남편은 한국으로 떠났고 다음 날 인천공항에 잘 도착했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그날 밤엔 친부가 많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고 거기로 가는 중이라고 짤막한 문자가 왔어요. 그리고는 다음 날 가족들이 다들 친절하고 좋은 사람들이라서 회포를 푸느라 연락을 자주는 못할 거라는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리고 그 문자를 끝으로 연락이 끊겼어요. 2, 3일 동안은 그러려니 했어요. 오랜만에 부자 상봉을 했으니 정신이 없겠거니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4일, 5일이 지나자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불안한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사진으로만 보았던 시어머니께서 그날 밤 제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캄캄한 지하실 같은 곳에
웅크리고 계시던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 제 손을 덥석 잡으시곤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시는 거예요. 살려줘. 아가, 내 아들 좀 살려줘. 잠에서 깨고 나니 꿈 내용은 온전히 기억나지는 않았지만 어머님이 하셨던 말과 지하실의 습한 공기는 너무도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꿈 때문에 한층 더 걱정이 돼서 이제는 아예 남편한테 안 좋은 일이 생겼다는 확신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추적을 시작했죠. 남편이 한국에 도착한 지 이틀째까지는 연락이 됐고 다음 날부터 연락이 끊겼으니 가족들과 만난 이후 뭔가 일이 생긴 게 분명하다 싶었죠. 이후로 제가 보낸 문자에 남편은 답신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한국에 머물고 있었다면 당장 경찰에 신고를 했겠지만 캐나다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그렇다고 당장 한국으로 달려가자니 아들을 혼자 두고 갈 수도 없고 데리고 가자니 언제 아이 상태가 변할지 몰라서 남편을 찾아 나서는 것조차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남편이 돌아오기로 한 날이 되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항공기에 탑승조차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동안 혹시나 했던 상황이 확실한 현실이 되어버리자 마음이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생각나는 사람이 한국에 있는 가족들 뿐인 거예요. 내 손으로 연락을 끊고 살았으면서 염치 없게도 다급한 순간이 되니 가족들을 떠올리다니. 제가 생각해도 참 뻔뻔했어요. 그래서 몇 번이나 망설였지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결국 오빠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나야 은지. 내가 정말 미안한데 나 좀 도와줘. 우리 그이 좀 찾아줘. 휴대폰을 들고 울먹이며 남편 좀 찾아달라고 두서없이 떠든 저는 오빠의 한마디에 겨우 진정이 됐어요. 은지야, 울지 말고 오빠 말 잘 들어. 오빠가 여기서 실종신고 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너도 알겠지만 한국은 곳곳에 CCTV도 많이 설치돼 있어서 사람 찾는 건 문제도 아니야. 네가 그렇게 무너지면 민우는 어떻게 해? 넌 엄마잖아. 네 아이 어떻게든 지켜야지. 정신 바짝 차리고 너랑 민우만 생각해. 나머지는 오빠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몇 년 만에 연락한 못난 동생을 오빠는 따뜻하게 감싸주었어요. 한국에서 오빠가 제 남편 실종 신고를 하는 동안 저는 남편의 새아버지한테 전화해 현재 상황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새어머니와 함께 6시간을 운전해 저희 집까지 달려오셨더라고요. 그리고는 민우는 당신들이 돌봐줄 테니 걱정 말고 한국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동안 자주는 아니었지만 민우가 태어나고 1년에 한두 번은 주기적으로 왕래를 해온 탓에 아이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많이 불편해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 부부가 둘 다 아이 곁을 떠나 있는 거라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그 순간엔 기댈 곳이 따로 없어서 학교 전화번호며 주치의 번호, 비상 상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센터 연락처까지 꼼꼼히 적어드리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해보니 오빠랑 엄마가 마중을 나와 있더라고요. 엄마는 눈물 가득한 눈으로 제 손을 꼭 잡으시곤 제 등을 쓸어주셨어요.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일단 집으로 가서 밥국 더 먹자. 속이 든든해야 버티지.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지금은 이서방 찾는 거에만 신경 쓰자. 연락을 끊고 사는 동안 엄마는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하지만 따뜻한 엄마의 손길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엄마의 손에 이끌려 친정으로 간 저는 엄마가 미리 준비해 두신 곰탕을 먹었어요. 싸우려면 힘이 있어야 한다며 기어이 제 손에 밥숟가락을 쥐어주신 엄마 때문에 어거지로 밥을 우겨 넣기는 했지만
속이 든든해서 그런가, 아니면 옆에 가족들이 있어서 그런가, 불안한 마음은 조금 가시더라고요. 한국에 온 지 5일째 되던 날, 드디어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공항에서부터 시작된 남편의 동선은 CCTV로 추적한 결과 수원 소재의 모 병원에 들렀다가 그날 밤 친부 자택으로 간 뒤 행방이 멈춘 것으로 나왔어요. 그러니 남편이 친부 집에 있을 확률이 높다는 얘기였죠. 저는 경찰을 대동하고 오빠와 함께 남편의 친부 집으로 갔어요. 집에는 친부의 아내와 아들 내외가 있더라고요. 남편과는 배다른 형제였죠. 처음엔 제 남편이 누군지 모른다고 시치미를 떼던 그 집 식구들은 CCTV 화면을 들이대자 말을 바꿨어요. 오긴 했었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 어디로 가버리고 없었다고 말이죠. 사실 말이 형제지 그동안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사이잖아요. 그래도 병원에 계신 아버지 부탁도 있고 해서 제 딴엔 형 대접하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밤에 거실에서 같이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성질을 내잖아요. 한국말이 서툴어서 내 말을 우회했길래 그게 아니라고 해명을 해줬는데 들어야 말이죠. 불같은 화를 내곤 영어로 욕설을 퍼붓고는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곤 다음날 아침에 방문을 열어보니까 캐리어까지 들고 나간 뒤더라고요. 솔직히 우리도 황당해요. 아버지한테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니까요. 그럴 리가 없었어요. 제 남편은 어지간해서는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고 더군다나 한국어가 서툴다는 말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거든요. 남편은 저랑 만난 이후 줄곧 한국어를 써왔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 어려운 한자어와 관용어는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긴 했지만 그럴 땐 자신이 먼저 그 뜻을 물어왔거든요. 사실 남편 문자를 받았을 땐 생각 없이 흘려보냈는데 남편 연락이 끊기고 내심 거슬렸던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남편이 보낸 문자 속 단어였죠. 회포를 푼다는 말이 문장이 있었는데 제 남편이 그런 문장의 의미를 알 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밑자의 본전이라는 식으로 말을 꺼내봤어요. 제 남편이 한국어가 서툴다고요? 이 문자를 보세요. 회포를 푸느라 자주 연락을 못할 거다. 이게 한국어가 서툰 사람이 쓸 수 있는 표현인가요? 제 남편은 한국인 못지않게 한국어에 능통하다고요. 이런 사람이 대화가 안 통해서 오해를 하고 화를 냈다는 건 절대 믿을 수 없어요. 경찰 아저씨, 지금 이 사람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남편을 어떻게 한 게 분명하다고요. 이 문자가 증거라고요. 그러자 친부의 아들이 빽 하고 소리쳤어요. 이 미친년이 누굴 범인으로 몰아. 내가 언제 네 남편을 건드렸다고 그래. 그리고 뭐? 네 남편이 한국어가 능통해? 웃기고 있네. 말은 좀 하는지 몰라도 말 뜻은 제대로 알아먹지도 못한다고. 내가 회포 좀 풀자니까 통 못 알아듣던데 뭐. 그래 맞아. 내 남편이라면 그 말 뜻이 뭔지 몰랐을 거야. 그런데 그런 사람이 문자에 그런 문장을 썼다고? 그거 네가 썼구나. 내 남편 휴대폰으로 가짜 문자 보낸 게 너지. 내 남편이 사라지기 전날 밤에 본 게 마지막이라더니 어떻게 다음날 내 남편 휴대폰으로 나한테 문자까지 보냈을까? 그 말에 친부 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누나를 굴렸어요. 경찰은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고 친부 아들을 경찰서로 데려갔어요. 3시간 넘게 취조를 한 끝에 결국 친부 아들은 자신의 범행을 털어놓았고 친부집 지하실에서 감금돼 있던 제 남편을 찾을 수 있었어요. 감금을 한 것과 달리 그동안 밥은 잘 먹였는지 남편의 건강 상태는 양호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을 통해 들은 감금 이유를 듣고는 기가 차서 헛웃음밖에 안 나왔어요. 아버지가 많이 아프셔서 내가 도움을 줘야 한대. 골수를 이식해야 한다던데. 여보, 골수가 정확히 뭐야?
당신이 툭하면 골치 아프다고 하면서 머리를 만졌잖아. 혹시 내 머리를 줘야 한다는 거야? 맞지? 친부의 아들 말 맞다나 의사소통이 안 된 게 확실하긴 했어요. 남편은 자기 머리를 달라는 말로 알고 골수이식을 완강하게 거부했고, 제 남편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던 친부 가족들은 설득을 위해 남편을 감금하기에 이른 거죠. 그러는 동안에도 골수이식을 위해 건강 상태를 유지해야 하니까 하루 세끼 밥도 꼬박꼬박 챙겨 먹였더라고요. 그것도 몸에 좋은 음식들로만요. 하지만 이들이 벌인 짓은 분명 납치 감금의 협박이었기 때문에 법의 심판은 피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제 남편은 35년 동안 연락도 않고 살았던 자식한테 골수이식을 받겠다고 연락한 친부의 치졸함에 많이 실망을 했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제 남편의 골수를 이식받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었다는 게 더 잔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제 남편이 한국에 도착한 날, 친부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데려가 유전자 검사를 한다고 말을 하고는 남편의 혈액을 채취했고, 그걸로 친부와 항원이 일치하는지 검사를 했던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의사소통 부재로 제 남편을 감금하게 된 게 변수였죠. 그렇게 꼬인 상황은 결국 납치 감금으로 이어졌고요. 그 일로 제 남편을 감금하는데 참여한 친부의 가족들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어요. 친부는 고령의 건강상태 악화로 처벌은 피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원하던 골수이식의 기회는 날아가 버리게 되었어요. 항원이 일치한다는 검사 결과가 나온 상황이라서 친부는 끝까지 기를 쓰고 제 남편의 조혈 모세표를 요구했지만 남편이 이식을 거부했거든요. 이런 방식이 아니었다면 난 아버지한테 골수이식 해줬을 거예요. 아버지가 날 자식으로 생각하고 부탁을 했다면요. 하지만 아버지는 날 아들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도 당신을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으려고요. 나는 아버지한테 빚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몸은 작은 부분이라도 아버지한테 줘야 할 이유가 없어요. 내 몸을 내 가족을 지키는 데 쓸 거예요. 나를 버린 아버지가 아니라 나를 사랑해주고 지켜주는 내 가족한테 줄 거라고요. 우리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요. 결국 남편의 친부는 아들도 잃고 이식수술의 기회마저 잃었어요. 지금쯤 병상에서 떼내진 후회를 하고 있겠죠. 이번 일로 진정한 가족을 찾게 된 남편과 저는 친정 식구들과도 화해를 하고 남편의 새아버지, 새어머니와 전보다 더 가깝게 지내고 있어요. 위기가 닥쳤을 때 내 편을 가려내게 된다는 말처럼 우리 가족은 절망적인 순간에 진정한 내 편, 내 가족을 찾게 된 거죠. 제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가족의 소중함을 한 번 더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이 최고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